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혹독한 땅, 사우디 리야드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지하철을 깔았습니다. 사막의 지하철이라니? 유럽은 비웃고 미국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압도한 기술력으로 사우디 왕실도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한국이 설계한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그 시작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공과대학 교수 헬렌 가너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형 철도 프로젝트에 독립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떼제베 확장 사업부터 독일 이체의 고속철도 개발까지 유럽 철도계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전문가라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만큼은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게 너무나 아픈 기억이 서린 곳이거든요. 30년 전 일입니다. 제 남편 데이비드 가너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철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사우디 정부에서 추진하던 동서횡단철도 프로젝트였죠. 리야드에서 담맘까지 450km를 잇는 대규모 화물철도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영국 기술진의 현장 총괄 엔지니어로 파견됐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고 철도 분야에서는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시설이나 첨단 장비가 전혀 없었어요. 사막의 극한 더위와 낙후된 현장 시설 때문에 많은 외국인 기술자들이 목숨을 잃었죠. 작업자들이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그냥 맨몸으로 일해야 했거든요.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임시 텐트에서 쉬면서 말이에요. 그날은 특히 더웠습니다.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데이비드는 터널 내부 온도와 습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들어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중증 열사병이었죠. 동료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의료 장비도 부족했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리야드였거든요. 헬리콥터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데이비드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사막철도 프로젝트는 절대 맞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프로젝트라고 하더군요. 총 6개 노선에 176km. 그것도 완전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85개 역사에 하루 승객 수송량이 35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레드라인, 옐로라인, 그린라인 총 3개 노선을 담당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사막에서 지하철을 만든다고요? 한국의 지하철 역사가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시작됐으니 겨우 5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기술을 잘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의 신칸센이나 독일의 ICE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따라잡는 능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세계 최초급 프로젝트를 주도할 만한 독창적인 원천 기술이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사막이라는 환경은 유럽의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까다로울 텐데요. 모래 폭풍과 극한 더위, 밤낮 온도 차이, 부식성 환경까지 고려하면 정말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출발 전날 밤, 런던 집에서 이사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오래된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양피지에 쓰인 메모 한 장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철도는 선로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는 평생 낭만적인 분이셨거든요. 1960년대 영국 철도청에서 일하시면서도 항상 기술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철도는 정확한 기술이고 치밀한 데이터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학이었습니다. 감성이나 낭만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믿었어요.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한국이 이 극한의 환경에서 제대로 된 철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막의 거센 모래 폭풍과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기온, 밤낮 온도차가 30도까지 나는 가혹한 환경에서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겨울철 마이너스 20도 정도가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이었는데 사막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자장비의 과열 문제, 모래에 의한 기계적 마모,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재료 피로까지 기내에서 두툼한 프로젝트 자료집을 훑어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이런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는 유럽이나 미국의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요. 한국 국가는 아마도 다른 선진국들의 검증된 기술을 라이센스로 도입해서 단순 조립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알스톰의 신호 시스템이나 독일 지멘스의 열차 제어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정도겠지.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철학적인 메모가 얼마나 깊고 예언적인 뜻이었는지도 말이에요. 11시간 비행 끝에 비행기가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의 풍경이 30년 전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되살렸어요. 데이비드와 함께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음과 패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상실감과 두려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킹 압두라지즈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제 컨소시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회의실에 전 세계에서 온 철도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프랑스 알스톰의 피에르 듀부아 디렉터는 파리 메트로와 TGV 개발에 30년간 참여한 베테랑이었고 독일 지멘스의 한스 밀러 박사는 유럽 고속철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미국 보잉의 로버트 존슨 부사장도 항공우주기술을 철도 분야에 접목한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스위스 ABB의 클라우스 슈미트 이사까지 모두 4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글로벌 철도 산업의 거물들이었어요. 회의 시작 전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서부터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헬렌, 정말 한국이 세계 노선을 단독으로 담당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의 어조에는 명백한 의아함과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한스 박사도 거들면서 말했죠. 솔직히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 아닌가요? 한국은 아직 기술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수입국 아닌가?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도 그들의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정확히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의 철도 기술이 최근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지만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초대형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경험이 생명이잖아요. 유럽과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온갖 조건의 철도를 건설해왔으니까요. 중동 지역에서만 해도 터키 앙카라 이스탄불 고속철도, 카타르 도하 메트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메트로까지 모두 우리 서구권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로버트 부사장이 가장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불과 50년 전에 지하철을 처음 시작한 나라잖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무인운전 시스템을 단독으로 만든다고요. 게다가 이런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말이에요.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클라우스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어요. 스위스에서도 알프스 산맥의 터널 공사에 수십 년이 걸렸는데 사막의 복잡한 지질 조건과 극한 기후를 고려하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기존 방식이 낫지 않을까요? 피에르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유럽 기술의 장점은 바로 신뢰성과 안전성이거든요. 수백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죠.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정확히 10분 전, 무거운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국 대표단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삼성물산, 현대로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리고 정부 관계자까지 총 8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매우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걸어오더군요.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똑똑하고 결단력 있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박소연 박사였습니다. 한국 팀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한국 팀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거든요. 도대체 어떤 비밀 기술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할까? 혹시 뒤에서 일본이나 독일 기술을 몰래 들여온 건 아닐까? 그런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어요. 드디어 한국 측 팀장인 김철수 상무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전문가 여러분, 저희 한국 컨소시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완벽하게 융합한 스마트 레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자동 운행 제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전방위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정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통합 적용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너무 이론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말장난처럼 들렸거든요. 피에르가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들이 정말로 사막의 무자비한 모래 폭풍과 50도가 넘는 극한 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전자장비들은 고온과 습도, 모래에 매우 취약한데 말입니다. 김철수 상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미 3년간에 걸친 정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가능한 환경 변수들을 철저히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막 환경에서 2년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한스 박사가 콧방귀를 뀌듯 비웃으며 말했어요. 시뮬레이션과 실제 현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독일에서는 최소 10년간 실제 혹독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만을 사용해요. 그래야만 진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그런 충분한 경험과 검증 과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유럽과 미국 동료들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거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근거 없이 자신만만한 것 같다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론과 책상머리 계획이 완전히 다를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제 고정관념과 편견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 다음 날, 실제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시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최신형 에어컨이 완비된 45인승 대형 버스에 각국 전문가들이 모두 탑승했어요. 첫 번째 방문 목적지는 프랑스 알스톰이 전담하고 있는 블루라인 구간이었습니다. 킹파드 국립도서관역에서 올라야 지구까지 이어지는 총 23km의 지하 구간이었어요. 리야드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노선 중 하나였죠. 현장에 도착하자 정말 익숙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럽에서 수십 년간 써온 전통적인 터널 굴착 방식인 NATM 공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굴삭기들이 조심스럽게 터널을 파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땀을 흘리며 콘크리트를 정성스럽게 타설하는 모습이었어요. 피에르가 자랑스럽고 당당한 표정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50년간 프랑스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전통적인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거든요. 체계적이고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진행 속도는 솔직히 예상보다 많이 느렸어요. 하루에 기껏해야 30m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독일 지멘스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는 퍼플라인 현장도 상황은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시내 중심가까지 연결하는 32km 구간이었는데 역시 정확하고 매우 꼼꼼하지만 특별히 혁신적인 요소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한스 박사가 독일 특유의 완벽주의와 정밀함을 강조하며 자세히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20년 전 런던 지하철 확장 공사에서도
똑같이 봤던 기술들이었습니다. 물론 매우 안전하고 철저하게 검증된 훌륭한 방법이긴 하지만요. 시공 속도도 프랑스 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한국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킹 압둘라 금융지구 방향으로 사막 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요. 혹시 조금 더 빠르거나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검증된 방식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혁신이라기보다는 개량 정도의 차이겠지. 그런데 한국 구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먼저 현장 입구부터가 완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공면형 LED 디지털 사이니지가 현장 정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실시간 공사 진행률이 정확한 %로 표시되고 있었고, 상세한 날씨 정보, 종합 안전 지수, 현재 작업 인원수, 장비 가동률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뭐 건설 현장이 아니라 나사 우주센터나 첨단 연구소 같네. 현장 게이트에서 안전모와 안전복을 착용하는 과정도 완전히 새로웠어요. 일반적인 안전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센서들이 곳곳에 부착된 하이테크 장비였거든요. 한국 현장 관리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이 첨단 센서들이 착용자의 심박수와 체온, 혈압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혹시라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중앙관제실로 신호가 전송되고 경고음이 울려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실제 공사 현장에 발을 들여놓자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사람 크기만 한 거대한 로봇이 정교하게 터널을 굴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작업자가 직접 현장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말이에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완비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 개의 고해상도 모니터를 보며 로봇들을 정밀하게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사막 한복판인데도 말이에요. 피에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놀라며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무인 로봇이 하루에 얼마나 진행할 수 있나요? 한국 현장 담당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120m 정도 진행합니다. 날씨 조건이 좋고 지질이 안정적인 날에는 150m까지도 가능해요. 전체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우리 유럽 팀들이 온종일 고생해서 30m 겨우 진행할 때 한국은 무려 120m씩 뚫고 나간다고요. 더 놀라운 건 온도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터널 내부 온도가 항상 정확히 2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첨단 지열 냉각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환기 시스템을 결합했어요. 사막의 무자비한 더위도 거센 모래 폭풍도 이미 모든 것이 설계 단계에서 완벽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때 박소연 박사가 우리 일행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환영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문가 여러분. 저는 삼성물산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 현장 총괄 박소연입니다. 오늘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는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특화된 자동화 시공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공사 속도는 기존 전통 방식 대비 무려 400%나 향상시켰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놀라운 성과가 가능한가요? 박소연 박사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최신 태블릿을 꺼내더니 실시간 데이터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직접 보세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지금까지 8시간 동안에만 벌써 82m나 진행됐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럽 현장에서는 하루 종일 총력을 다해도 50m 진행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박소연 박사는 저희 일행을 현장의 핵심인 통합관제센터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냥 큰 컨테이너 건물처럼 보였는데 중앙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발을 들여놓자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공면형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 전체를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리아드 전체 지역의 모든 공사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나사 휴스턴 관제센터나 첨단 우주정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완전히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각 터널별로 온도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숫자와 컬러풀한 그래프로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습도, 공기질 지수, 미세한 진동 수치, 소음 레벨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데이터가 아름다운 차트로 한눈에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대별 상세한 변화 추이까지 정밀하게 분석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저희가 3년간 독자 개발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현실과 정확히 똑같은 완벽한 가상 공간을 컴퓨터 안에 구현해서 모든 공사 과정과 돌발 상황을 미리 수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철저히 검증해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훨씬 전에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철도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정말 처음 봤어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막의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도 미리 알 수 있나요? 박소연 박사가 능숙하게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과 사우디 기상청, 그리고 저희 자체 기상 센서 네트워크의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오늘 오후 6시 30분경에 중강도의 모래 폭풍이 동쪽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모든 외부 작업을 사전에 중단하고 값비싼 장비들을 안전한 보호시설로 신속하게 대피시킬 계획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무려 6시간이나 미리 정확하게 예측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날씨 때문에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박사도 독일인 특유의 꼼꼼함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정밀하고 통합적인 예측 시스템은 아직 없는데요. 박소연 박사가 더욱 자신있게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방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이 24시간 쉬지 않고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작업 스케줄을 자동으로 완벽하게 수립합니다. 날씨 조건, 장비 상태, 인력 배치 현황, 자재 공급 상황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이에요. 그 덕분에 전체 공사 기간을 당초 계획 대비 30%나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부사장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그럼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혹시 오작동하거나 해킹당하면 어떻게 하죠? 인공지능도 결국 기기인데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박소연 박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3중 백업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판단의 정확도는 현재 99.8%에 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더욱 정교하고 정확해지고 있고요. 그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슨 큰 사고가 났나 싶어서 깜짝 놀랐지만 한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매우 침착했어요. 박소연 박사가 여유롭게 메인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번 터널 구간에서 아주 미세한 지반 변화가 감지됐네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동 보강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서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고 신기했어요. 사람이 절대 느끼지도 못할 극도로 미세한 변화를 첨단 기계가 정확히 감지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자동으로 신속히 대응한다고요. 저는 더욱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오탐지하는 경우는 없나요? 박소연 박사가 활짝 웃으며 솔직하게 답했어요. 시스템 도입 초기 3개월간은 오탐률이 5%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학습하면서 지금은 0.1% 이하로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피에르가 솔직히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은 꿈도 못 꾸는데요. 정말 놀랍고 혁신적입니다. 박소연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40년간 철도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우쭐대며 자부했는데 이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선로를 깔고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전통적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철도 생태계였어요. 박소연 박사가 마지막으로 정말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단순히 사막에 지하철 선로를 까는 게 아니에요. 리아드라는 사막 도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녁 박소연 박사의 제안으로 호텔 라운지에서 개별 미팅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놀라운 기술들을 보고 나니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전 이곳에서 남편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때는 이런 안전 시스템이 없었을까 하는 원망도 들었고요. 라운지 창가 자리에 앉아 아랍 전통차를 마시며 박소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현장에서 계속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특히 안전 시스템 설명을 들으실 때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업무상 만난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박소연 박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제 남편이 바로 이리아드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박소연 박사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994년이었어요. 당시 사우디 정부에서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영국 컨소시엄의 현장 총괄 엔지니어로 파견됐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시설이나 첨단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이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그냥 맨몸으로 일해야 했어요.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임시 텐트에서 쉬면서 말이에요. 의료시설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리아드까지 가야 했고요. 데이비드는 터널 내부 온도 점검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열사병이었죠. 응급 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장비도 부족했고 병원까지는 너무 멀었어요. 결국 헬리콥터가 도착하기 전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막 철도 프로젝트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너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왜 왔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박소연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 모든 안전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박소연 박사를 바라봤어요. 박소연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전 세계 철도 사고 사례를 수없이 연구했어요. 특히 1990년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들을 분석했습니다. 30년 전 리아드 프로젝트에서 희생된 분들의 사례도 포함해서요. 박소연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의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모든 작업자가 착용하는 안전복에 첨단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심박수, 체온, 혈압, 수분량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의료진이 현장으로 출동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시나요? 박소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곳곳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이동식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리콥터 착륙장도 있어서 5분 내에 리아드 시내 대학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소연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남편분도 분명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안전한 철도 시스템은 그런 분들의 소중한 희생 위에 세워진 거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한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단순히 효율성이나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간절한 의지에서 나온 기술이었어요.
박소연 박사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교수님, 내일 실제 열차 시험 운행을 보시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정말 무엇을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의 기술을 제대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이 직접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한다는 빅뉴스가 전해졌거든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까지 동행한다고 했어요. 저는 40년 철도 인생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행사는 처음이라 정말 긴장됐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도 참석한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오전 8시부터 현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우디 왕실 경호팀이 먼저 도착해서 보안 검색을 실시했고 빨간 카펫이 현장 입구에서 시범 열차까지 깔렸어요. 각국 국기와 사우디 국기, 그리고 한국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벤츠 리무진 수십 대로 구성된 국왕의 차량 행렬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먼저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주변을 경계했고 이어서 하얀 가운 차림의 살만 국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바로 뒤따라 내렸고요.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박소연 박사를 비롯한 한국 팀도 깔끔하게 정렬해서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국왕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바로 무인운전 시범 열차였어요. 실제 크기의 6량 편성 열차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은색 차체에 파란색 라인이 그어진 매우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미래적이네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하철이 될 거라니. 박소연 박사가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열차는 완전 무인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제어하며 기존 대비 30%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막 환경에 특화된 모래 필터와 냉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국왕이 직접 열차에 탑승했어요. 저희도 함께 타게 됐는데 내부가 정말 놀라웠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디지털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운행 정보와 도시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좌석도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스마트 시트였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속도나 감속도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국왕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 운전사가 없는 건가요? 박소연 박사가 답했어요. 네,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제어됩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가장 인상 깊어했던 건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었어요. 열차 내부 스크린에 현재 속도, 다음 역까지 거리, 도착 예정 시간, 심지어 강역의 혼잡도까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동시에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걸요. 완전히 새로운 도시 경험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이런 미래적인 시스템을 경험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40년간 철도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승이 끝나고 국왕이 소감을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전 2030에 걸맞은 미래 교통 시스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마치 제가 한국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한국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것은 단순한 지하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 순간 저는 박소연 박사의 얼굴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왕 방문이 끝나고 일주일 후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킹 압두라지즈 컨퍼런스 센터의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시선은 더 이상 없었거든요. 회의를 주재하는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말했어요. 각국 컨소시엄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랑스 알스톰의 피에르 디렉터가 발표했어요. 저희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한스 박사도 비슷했어요. 저희의 검증된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보잉의 로버트 부사장 역시 전통적인 평가를 내놓았죠. 하지만 모든 발표가 뻔했어요. 예상 범위 내의 성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영국을 대표하는 독립평가위원이었거든요. 사실 일주일 내내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고민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과연 동료들이 믿어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정직해야 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전 세계 철도 프로젝트를 평가해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최고 기술들을 봐왔고요. 하지만 이번 리야드 메트로에서 본 한국의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단순히 지하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융합한 시스템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피에르와 한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사 속도는 기존 대비 40% 빨랐고 안전사고는 제로였어요. 에너지 효율성은 30% 향상됐고 운영 비용은 5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말했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기술은 유럽이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동 지역의 모든 철도 프로젝트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발표가 끝나자 박소연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뿌듯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비록 동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로서 정직한 평가를 내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한국 팀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건 저예요. 여러분이 진짜 철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드디어 개통식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리야드 메트로의 첫 번째 노선인 레드라인이 정식 개통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킹 파하드 국립도서관역에서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까지 24km를 잇는 구간이었습니다. 개통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우디 왕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였습니다. 저도 영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박소연 박사와 한국 팀도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오후 3시, 드디어 첫 번째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색 차체에 빨간색 라인이 그어진 아름다운 열차였습니다. 완전 무인 운전으로 정확히 플랫폼에 정차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승강장 문과 열차 문이 동시에 열리면서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박소연 박사와 함께 첫 번째 열차에 탔어요. 내부는 시원하고 쾌적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아랍어와 영어로 환영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웰컴 투 리야드 메트로. 열차가 출발하자 정말 놀라웠어요. 소음이 거의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거든요. 창밖으로는 리야드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고 내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속도와 위치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최고 속도 80km로 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30년 전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 남편 데이비드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런 멋진 지하철이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놀라운 시스템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소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도시 경험이에요. 박소연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꿈꾸던 거예요.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플랫폼에 내려서니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시민들도 외국인들도 모두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플랫폼 끝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옳았어요. 진짜 철도는 선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것이다. 이 열차는 사막의 도시를 하나로 이어주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를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데이비드,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사막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이 꿈꾸던 그런 세상이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박소연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진짜 철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제 상처도 치유해 줬고요. 사막에 핀 한국의 기적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